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강한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된 썰전의 윤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업계 경력이 꽤 되시는 우리 신금투의 박형진 위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실 맡고 계신 섹터가 요새 주로 화장품 얘기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워낙 핫하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하반기 전망도 좀 보고 최근에 내시는 화장품 자료도 보고 하면 딱 자료에서 느꼈던 게 두 업종인데 굉장히 프레임을 비슷한 툴을 하나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랜드사와 딱 OEM사로 나눠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분석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눠 분석하시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이유랑 또 하나는 이 두 업종 모두 내수가 아닌 수출에 달려 있잖아요. 개괄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브랜드와 이제 OEM으로 좀 나눠서 보긴 하는데요. 네. 사실 매출이 나오는 이 원리랄까요? 뭐 약간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조금 브랜드와 OEM사가 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원가나 이제 판관비단, 비용단을 추정을 할 때 있어서도 브랜드와 OEM사가 이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화장품 산업은 사실 두말할 필요 없이 수출을 위주로 해서 실적과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연 소비재 섹터 안에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 가장 좀 집중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화장품은 과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미국, 뭐 일본, 유럽 등등 약간 서구권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의류 산업은 사실 화장품에 비하면 성장이 다소 좀 쉽지는 않은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류 산업을 제가 한 15년을 봤습니다만은 진짜 어려우셨죠. 네, 많이 봤는데 사실 의류 산업이 제가 정말 좋다,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시기는 사실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였죠? 2021년도였었습니다. 2020년도에 기억해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이 좀 왔고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굉장히 좀 경직되는 트렌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반면에 2021년, 22년도에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바깥으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물론 마스크를 쓰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외국 관광은 잘 못 가고 내수에서만 소비가 쏠리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내수 소비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내수에 치중해 있는 의류 기업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은 사실 내수보다는 의류도 마찬가지로 수출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가는 사례가 좀 FNF 많이 있어요. 올라갔을 때 아니에요? FNF는 사실 그 전이고요. 그 전이었네. FNF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많았던 시기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FNF의 MLB라는 브랜드가 중국의 출점을 좀 본격화하면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좀 가시화되는 시기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화장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의류업종을 너무나 지금 안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의류업종을 이제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뭐 누가 뭐래도 뭐 인구도 줄고 뭐 의류업종이 굉장히 쇠락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새 굉장히 내수 부양책 많이 내놓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브랜드 업체들 굉장히 주가도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국내 의류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짜? 성장률 자체는 플랫하거나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플랫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역성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상당수고요. 그중에는 이제 일부 대리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 나가던 그 보따리상, 따이공 매출이 있었던 경우는 매출이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내수 부양책들이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제 민간 뭐 지원금, 국민 지원금도 이제 최근에 좀 뿌려졌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의류 업종에 약간의 좀 가뭄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 다만 의류업종의 주가는 사실 내수는 어떻게 보면 바텀을 지지하는 요소가 되고 위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국이나 뭐 비롯한 해외 쪽에서의 실적 성장이 도모되어야지 내수 실적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화장품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K 컬처 영향을 받아서 성공하고 있는데 왜 의류 업체는 그게 잘 안 돼요? 항상 말씀하신 게 의류 애널들은 중국밖에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옷을 안 입나요? 뭐 사실 의류 기업들 중에서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그쪽 관련된 매출이 주요 동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의류 시장은 각국에 어딜 가도 어떻게 보면 좀 선진화되어 있다 할까요? 좀 성숙화된 어떤 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중국의 의류 시장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성숙화된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보다 레드오션에 더 가까운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가 거기 가서 잘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뭔가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FNF의 MLB라는 브랜드가 잘 되었던 것도 사실 기존의 FNF가 중국에 가서 MLB를 사업을 전개를 하기 전에 이미 로컬에 MLB를 사업하는 로컬 사업자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자를 비켜내고 밀어내고 오히려 FNF가 중국에서 MLB로 다시금 성장하게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FNF가 이 어떤 의류 산업의 수출 시장을 역사를 다시 썼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획을 그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사례가 향후에 계속 나올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FNF 이 정도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FNF는 엄청난 중국 관련 성장 기업으로 우리가 평가됐었는데 의류 회사는 그런 애들이 잘 안 나오는데 자료를 보니까 감성 코퍼레이션, 뭐 잭스미스 이런 기업들도 언급을 하시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네, FNF 외에 뭐 감성 코퍼레이션 말씀하신 잭스믹스가 FNF를 이제 벤치마크 하여서 FNF의 뒤를 바짝 쫓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노력하고자. 네. FNF는 이미 전체 영업이익의 뭐 절반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가 이미 되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FNF가 MLB라는 아주 기가 막힌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모범적인 케이스를 이제 벤치마크 삼아서 감성 코퍼레이션은 스노피크라는 브랜드를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전개해보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잭스믹스도 잭스믹스라는 브랜드로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점차 출점 여력을 좀 높여갈 경우라고 좀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잘 언급을 하지만 한때 영업무역하면 어떤 우리의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OEM 사별로도 좀 제가 이제 항상 OEM 사하면 한세실업, 영업무역, 화승엔터 이런 거 있는 이런 기업들은 요즘 어떤 상황이죠? 뭐 가장 대표되는 캐주얼 OEM사로서는 한세실업이 있을 거고 한세실업은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막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많이 팔지 않았나요, 한세가? 맞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해서 우려해서 질의 주가가 먼저 빠진 감은 좀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의류 재고 비율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재고의 레벨이 더 떨어져서 소매가 좋아져야지만이 한세실업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세실업의 실적의 추세가 매출은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빠집니다. 이유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가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추정이 좀 되고요. OEM사한테 다 단가 내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나오면 그게 안 좋지 않나? 약간 최근 들어서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지금 왔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한세실업이 그 부분들을 좀 체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세실업보다는 최근에 약간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적은 영업무역이 주가의 흐름은 더 양호했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영업무역은 한세실업과는 다르게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 의류를 많이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사실 영업무역의 주요 고객사가 보통은 뭐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룰루레몬 이런 고객사들이거든요. 아크테릭스. 사실 이런 고객사들은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실제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도 이 브랜드들은 또 성장을 합니다. 룰루레몬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경기에 좀 민감도가 좀 덜한 고객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업력이 상대적으로는 한세실에 비하면 YTD 주가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신발을 그러니까요.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실적 자체는 나무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실적이 이미 좀 눈높이 자체가 워낙에 좀 시장에서 높았었던 거에 비하면 그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실제 실적이 좀 못 따라와줬던 게 주가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실제 또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약간 그 이제 CB 발행과 관련해서 그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주가에 최근에 좀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인건 비싸고 그런 지역에 OEM사들이 공장이 있는 게 당연한데, 혹시 약간 그 미국 근처나 어떤 생산 기지 캐펙스를 그런 쪽에 공장을 하려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미국 안으로 들어가거나.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원가의 부담이 워낙 크죠.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가까운 뭐 중남미 쪽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트럼프 관세 정책 이전에도 이미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기는 합니다. 뭐 사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야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지만,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2주 안에도 도착을 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좁히자는 차원에서 중남미가 좀 선호되는 이동 경향이 좀 있었던 것 비용을 같아요. 보통 OEM사가 내진 않죠. 이동 비용은 보통은 수입업자가 수입업자가 내니까 내고요. 당연히. 보통은 OEM사들은 이제 약간 그 FOB라고 하죠. 배에 실는 순간부터는 OEM사가 하는 일은 끝납니다. 물론 OEM사의 귀책 사유로 OEM사가 뭐 조금 주문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서 오버차지가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좀 되게 좀 이례적인 이슈들이고요. 보통은 수입업자가 내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반대로 OEM사들한테 비용을 전가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게 좀 필요하죠. 제가 지금 잠깐 우리 박 의원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의류 업종에서 볼만한 거는 그나마 뭐 중국이랑 막 이렇게 섞여서 한국도 가능한 F&F, OEM사 영업무역 정도 보고 나머지는 별로 지금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셔가지고. 뭐 그 정도 보면 되나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뭐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작년 하반기부터 강도 높게 내수 부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몇몇 개 기업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조금 중국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F&F나 아니면 감성코퍼레이션, 잭스믹스가 중국에 이미 매장이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뭐 있는데 그 매장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하반기에 출점을 하겠다 했지만 이 출점의 폭 자체가 10개를 넘어갔던 회사가 없거든요. 정말 비약하네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출점의 목표를 50개에서 100개 이상은 주는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F&F도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출점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있어요. 중국에 이미 매장이 있는데 하반기에 출점을 더 강화해 보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감성코퍼레이션, 잭스믹스도 중국에 매장이 한두 개씩은 다 있는데 그 작년에 출점이 없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출점을 조금 더 속도 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 우리나라 브랜드 업체들이 그 나라를 가면 그 나라 업체와 뭔가 이렇게 같이 뭘 하지 않나요? 현지 법인들이 보통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중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감성코퍼레이션이면 뭐 중국 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한번 쿠션을 받고 중국 법인에서 이제 현지에 있는 로컬 파트너라고 하죠. 유통업자와 손을 잡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그 유통업자 때문에 일반적이고요.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뭐 않아요? 화장품에서는 과거에 유통업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실 이게 그 시장 안에서 그 브랜드가 막 성장하고 있었을 때는 유통업자가 막 물건을 밀어내 주니까 그거 자체가 브랜드사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유통업자가 이렇게
대책 없이 물건을 밀어내다 보면은 브랜드가 조금 훼손될 우려가 생기고 혹은 가격의 정책이 브랜드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로 가게 될 경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통사가 거래하는 거를 다소 좀 화장품사들이 꺼려하고 그게 오히려 나중에 좀 화살로 돌아오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는데요. 의류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하도 중국 들어가면 그 문제를 불거지는 게 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실 예.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이제 큰 나라 안에서도 각 민족의 특성이 또 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소비 수준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소비 수준을 좀 잘 이해해서 거기에 로컬화된 유통사를 껴서 브랜드사가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브랜드사들한테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이유가 될 거이긴 하고요. 실제로 F&F는 현재 중국에서 20-30개의 유통사를 같이 겸해서 이제 중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 지금 아까 뭐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고 잭스믹스 등등도 중국의 로컬 사업자를 두고 그들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매출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유통사를 통하는 게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의류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오늘 의류와 먼저 한 이유가 많이들 이제 최근에 관심이 낮아서 업데이트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투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화장품을 얘기해야 되죠. 이제 정말 이제 본론이라 볼 수 있는데 정말 화장품 저도 계속 공부하고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궁금한 건 이 화장품 업종의 현재 성장 사이클이 도대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보시는 거지. 애널리스트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성장이 도대체 앞으로 몇 년 정도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뭐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확보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레포트상에서도 언급을 드리지만 재작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성장의 흐름은. 그렇죠. 재작년, 작년이 초기 성장 구간이라고 본다면 올해와 내년이 중기 성장이라고 저는 좀 칭하고요. 그 이유는 중기면은 장기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초기, 중기, 이제 뭐 말기라고 할지 후기라고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도까지가 중기 성장의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장기 사이클이 브랜드가 보통 이렇게 성장의 한 흐름을 타면 보통은 한 7, 8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이 7, 8년을 2년씩 쪼개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기 성장에 약간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초기 성장이 사실 성장의 각도로 보면 가장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주가가 어떤 종목을 사도 어떤 기업을 사도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중기 성장 사이클에서는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자꾸 살아남고 누군가는 리딩을 하고 좀 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가르는 어떤 좀 안목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하면 항상 이제 트라우마처럼 기억나는 게 한참 중국 좋을 때 그 마스크팩으로 막 하도 몇 번씩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지금도 처음에는 뭔가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의 인디 브랜드들이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막 논의가 되고 M&A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다르게 중국 하나가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본은 굉장히 많이 장악을 했고 도대체 어느 정도 시장이 커가고 있는 건지 또 미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침투한 건지 그리고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본사이잖아요. 프랑스 같은 데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데까지 유럽에서도 정말 저희가 인지도가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시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일본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일본이 가장 이제 초기 성장 사이클에 있어서 좀 주인공이랄까요? 약간 주역이 되던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일본에서 성장하던 브랜드들이 이제 미국 수출이 열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은 한국 브랜드들이 뭔가 점유율을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작고요. 지금 점유율을 논하기에는 이제 일본이랑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기는 해요. 미국도 점유율은 매우 낮지 않아요? 미국도 아닌가요? 미국도 전체 시장 대비한 점유율은 낮습니다. 네. 미국의 수입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수입 수입 시장 화장품 시장 안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25%가 넘어가요. 1등입니다. 프랑스가 원래는 1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1등으로 올라섰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건 프랑스 화장품은 보통은 고가 화장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보통 인디뷰티 저가 화장품을 보통은 칭해요. 최근에 수출을 주도하는 쪽은 인디뷰티 저가 화장품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의 그 수입 시장 내 점유율로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등인데 양적인 걸로 생각을 바꿔보시면 프랑스는 고가 화장품으로 이 정도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은 저가 화장품으로 이 정도를 수출한다라는 거는 그럼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훨씬 많다라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파는 게네요. 네. 가성비 좋은 걸로. 네,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20%가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전체 화장품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2%가 안 됩니다. 그걸 제가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2%라는 거. 전체에서 그런데 수입 중에서 높은 거네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화장품 시장이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의 의존도가 제가 추산하기로는 1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 안에서 수입 안에서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뭔가 다 왔고 그래서 이제는 더 못 갈 것 같고 피크아웃 할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작년에 굉장히 팽배했고요. 한번 난리 났었죠. 작년 하반기에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수입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보다는 미국 전체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보시려고 하고 미국 전체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3%, 4%대까지 올라가기까지의 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혹은 성장하는 데의 실적의 업사이드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 화장품 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기초 케어 이런 게 굉장히 한국의 강점이 있었는데 원래 서양 사람들이나 흑인들은 화장을 훨씬 색조가 강화되면서요. 우리가 그쪽이 약했는데 최근에 우리 화장품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색조 쪽도 막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 속으로 주가 오르니까 이거 갖다가 좀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색조 쪽이? 기초가 워낙에 비중 자체는 절대적이고요. 다만 색조도 기초에 대비해서 아직은 비중 자체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라는 아이템 자체는 미국 시장 안에서 약간의 좀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시장의 규모나 시장의 히스토리는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훨씬 길고 크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카테고리를 많이 바르는 거에 비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되게 단촐하게 발라요. 예를 들어서 스킨, 로션, 아이케어 요 정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하면 개수 자체가 되게 좀 협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초 아이템들이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신규 카테고리를 뚫어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초 쪽에서 뭔가 이제는 킬러 아이템이라고 뭔가 새로 신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가 사실 이제는 조금 목에 차가는 감이 좀 있는데 너무 별게 다 생겼더라고요. 네, 많이 차가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진출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 기존의 카테고리에서 점유율을 더 높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색조에서까지도 약간 좀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 색조의 약간 앞단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피부 화장 쪽, 파운데이션 그리고 비비크림. 이쪽 카테고리에서 비비크림도 색조라고 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비랑 이 파운데이션 카테고리 안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최근에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색조 브랜드가 미국 가서 잘 되기에는 극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맞아.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사실 기초 아이템은 흑인이가 백인이건 그냥 모두가 혼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지만 색조 아이템은 이 피부색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파운데이션 색깔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파운데이션 색깔들 보통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 색깔은 좀 정해져 있어요. 21호, 23호. 모릅니다. 좀 밝은 사람들이 21호, 요새는 젊은 친구들은 13호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체로 우리나라 색조, 특히 파운데이션 색깔은 보통은 한두 개의 색깔에 그쳐요. 보통 한국 여자분들의 피부색이 다 거기니까요. 근데 미국의 브랜드들은 혹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보통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색깔이
최소 10개에서 20개가 넘어갑니다. 백인도 타겟을 해야 되고 흑인도 타겟을 해야 되니까요. 그 중간 어떤 다양한 피부색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을 타겟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우리나라 브랜드가 미국 가서 잘 되기에는 2개 색깔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 미국 아마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 가운데 색조 쪽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브랜드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 색깔의 스펙트럼을 되게 다양화해서 나가는 브랜드들이에요. 그런 업체가 어디가 있죠? 대표적으로 비상장사이기는 한데 티르티르. 티르트는 저도 하는, 알아요. 성수에 네, 뭐 깜짝 놀랐어요. 티르티르라고 하는 네. 브랜드가 있고요. 네. 그 브랜드 아니어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상장사들 중에서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뭐 에이블 CNC나 뭐 애경산업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파운데이션 카테고리 안에서 순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기업들이. 에이블 시험 진짜 추억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죠. 진짜. 예전에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던 저가 화장품이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거에 한국이 좀 차별화되나 보죠. 색조도 있고. 네, 비비크림 자체가 워낙에 좀 가성비가 되게 높은 아이템으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었었고요. 거기에 이제 쿠션 팩트라고 하는 아이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색조 안에서는 첫 번째 신규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네. 자료에서 읽었는데. 예. 쿠션 팩트라는 아이템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제 성장이 있었던 카테고리입니다.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보통은 쿠션 팩트라는 아이템 자체를 집에 보통 3-4개씩 혹은 가방에도 막 2-3개씩 최소 1개 이상씩은 다 갖고 다니시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쿠션 팩트라는 게 인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파운데이션 카테고리 안에서 한국의 쿠션 팩트가 순위를 조금씩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티르티르라고 하는 브랜드는 레드 쿠션인데요. 이 쿠션 제품은 최근에 탑3 안에도 들어갑니다. 티르트 상장 계획이 있나요? 티르티르 자체 상장 계획은 있다라고 알려져는 있고요. 네. 어느 시기에 어느 시장에 상장할지는 아직은 조금 우리나라에 정해진 상장 안 바는 할 수도 있는 없습니다.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장외에서 기업가치 어느 정도 받고 있죠? 제가 갑자기 티르티르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티르티르는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속해 있는 브랜드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바가 있고요. 구다이 글로벌 산하에는 조선미녀, 티르티르 그리고 스킨천사를 갖고 있는 이제 크레이버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속해져 있습니다. 조선 미녀도 상당히 괜찮다고 누가 말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사실 나네요. 예. 이 세 개의 브랜드가 네. 미국 혹은 유럽에서 수출 성장을 주도하는 브랜드사예요. 예. 그 이 수출을 주도하는 비상장 브랜드 세 개를 구다이 글로벌이 다 소유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에 구다이 글로벌이 상장을 하면 소위 화장품의 대장이 아모레였는데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미 지금 구다이 글로벌의 그 장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시리즈를 좀 받으면서 이제 평가받는 구다이 글로벌의 이제 기업 가치는 4조 원이 넘습니다. 그 옛날에 엔터의 하이브 나올 때 생각나네요. 하이브 들어올 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이제 약간 공부를 해서 요즘 왔는데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여쭤봤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화장품 놓고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막 얘기가 나오다가 유럽 얘기가 나왔어요. 유럽. 정말 한국이 유럽을 간다고 퀘스천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하튼 유럽을 딱 말하는 순간 나오는 것들이 결국 그 유통업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럽 시장에 한국이 정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가 일단 제가 궁금하고 그게 유럽 시장이 되면 우리의 어떤 이런 소위 인디 업체들이 그러면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건지.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10배짜리 템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하나 기업 중에. 그거 어떨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지금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보통은 유럽에서도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에서까지도 순위를 계속 좀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달바, 네, 그리고 이제 뭐 생각나는 게 조선미녀. 또 다시 한번 유럽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럽이란 나라를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이 컨트롤하는 B2C 채널에서 유통을 전개하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달바 글로벌이 그런 경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유통사를 통해서 유럽에 진출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내 유통사라고 하면 유명한 기업이 실리콘투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실리콘투라는 기업은 뭐 작년까지는 미국에서의 유통사로 굉장히 조금 대표되는 기업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플러스 유럽 시장까지도 시장의 이제 판로를 넓혀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실리콘투의 매출의 비중은 절반이 유럽에서 나올 정도로 실리콘투 자체의 유럽의 시장 판로는 많이 개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실리콘투를 보실 때 매출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향후에 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의 사이즈가 얼마냐 이것도 사실 실리콘투를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유럽에서의 이 유통은 미국에서의 유통보다 운전 자본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못해도 5배 이상은 더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기 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배를 보내면요 보통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보내면 이게 좀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기간 자체가 거의 뭐 9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 갈 때 하고는 운전 자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런 대규모 운전 자본을 필요로 해서 유럽 시장에서 리스크를 안고 유럽에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시장을 갖고 유럽에서 뭔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볼 때 실리콘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고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건 별로. 실리콘투의 가장 중요한 캐파는 창고니까요. 물류 창고. 창고가 저기 네덜란드에 있다랬는데 맞나요? 맞아요. 폴란드랑 네덜란드에 폴란드에 있습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폴란드랑 네덜란드 쪽으로 최근에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마 실리콘투의 수출 물량이지 않을까라고 지레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로 가는 수출 물량들 보면. 그래서 실리콘투가 어쨌든 지금 미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해외,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K-뷰티, K-인디뷰티의 어떤 수출의 판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이제 활동이라 보고 있고, 다만 뭐 실리콘투가 향후에는 어떻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좋고 뭐 이런 포괄적인 진짜 본론은 이제 이은 거죠. 화장품 보면 뭐 LG생명 같은 거 정말 답이 없고, 아모렌 좀 최근에 올라왔지만 너무 주가 차별화가 심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YTD 수익을 보면 정말 차이는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게 결국 뭐 비상장애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이 주가 차별화는 철저하게 이제 앞으로 화장품도 이렇게 주가 차별화가 더 이어질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더 좋아지는 거지, 좀 평균 이하에 있는 것들이 좀 평균을 리비전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좋은 것들이 더 가냐의 싸움으로 보시는 건지. 좋은 게 더 갈 거고요. 다만 네. 안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도 뜨문뜨문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애경산업이나 AVCNC가 여태까지는 잘 못했지만 최근에 색조 쪽에서 두각을 내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비춰본다라고 하면 너무 안 좋았던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안 갖기보다는 안 좋았던 회사들도 이제는 좀 좋아지나 계속 좀 돌아가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잘했던 회사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잘하는 기업이 두 개 기업이 있죠. APR, 달바글로벌이 있을 텐데, APR이라는 기업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률을 토대로 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달바글로벌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도 아직까지는 조금 편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지역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뭐 이제 달바글로벌은 아직까지는 또 이제 선크림이나 뿌리는 미스트 세럼 등등 약간 편중된 매출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중된 매출 구조를 좀 다각화해 나가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는 브랜드가 이 잘하고 있는 브랜드의 인지도, 로열티를 기반 삼아서 혹은 아이템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기반 삼아서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성장의 여력을 넓혀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착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이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새로운 기업보다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대안이 그 정도 그로스는 안 나와도 어쨌든 간에 OEM사들도 상당히 그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OEM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OEM은 어때요? 뭐 코스맥스 뭐 사실 한국의 경쟁력의 핵심은 코스맥스와 저는 한국콜마라 보는데 이 기업들은 어때 보이세요? 오히려 브랜드사들은 이 사이클을 무시할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읽는 게 사실은 좀 힘들죠. 네. 저야 뭐 이 사이클을 그러니까. 매번 보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지만 사실은 보통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사이클이나 최근에 어떤 브랜드가 잘 되고 이거를 그때그때 팔로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수요의 트렌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회사. 그쵸. 말씀하신 대로 코스맥스 콜마입니다. 뭐 세계적인 회사예요, 어쨌든 간에. 네, 예.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세계적인 회사죠. 네. 세계적으로 탑티어 그룹에 들어가는 기업들이고 그런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덜한 기업은 OEM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매번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매출 성장도 알겠고 다 ROE 좋은 것도 알겠는데 멀티플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이 멀티플이 확장이 계속 되려면 계속 그걸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느 날 갑자기 멀티플 좀만 미스해도 그냥 한번 두드려 맞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제 생각에는 화장품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또 박 의원님 자료 보면은 현재도 릴레이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나중에 이익 생각하면 싸다 이 논리 아닐까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왜 사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절대치 자체가 저도 이제 화장품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PER이라는 잣대를 대죠.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의 배수를 이제 따지는데 사실 이 배수를 줄 때 있어서 개별 기업마다 이 좀 목표로 주는 배수가 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마다 성장률이 좀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익의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로는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면서 영업이익률, 특히 ROE 레벨이 올라가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리레이팅을 해도 좋다라고 보는 로직하라는 바인데 생각이시죠? 예. 네, 가장 사실 교과서적인 거죠. 아 가장 네. 답이죠. 뭐. 예.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화장품사들이 그런 쪽에 속해요. 매출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률 혹은 ROE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밸류에이션을 그냥 20배로 고정해서 두고 가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다만 최근 두세 달 동안 화장품사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미 리레이팅을 많이 진행했고 실제로 20배 받던 기업이 지금 25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한 템포 좀 내려놓고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이 싼 건지 실제 비싼 건지를 이제 또 판단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하거든요. 산업재에서 조선, 소비재에서 화장품이 분기 실적 보면서 계속 확장이 되냐 안 되냐 싸움을 매 분기 하는 업종 두 업종인데 조선은 입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분기마다 지금 계속.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비싸도 나중엔 싸다 이 논리, 이 피크 상황에서. 근데 화장품도 그 정도로 숫자가 나온지만 좀만 실적 나오기 전에 좀만 오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선도 그랬고. 어떠 보이세요? 최근에 실적 흐름들 보면 이번 실적 시즌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직전에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일단 뭐 네이버상에 보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대부분이 상회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 레포트의 추정치들은 대부분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추정이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조 자체가 뭐 단기에 끝날 기조가 아니고 계속해서 카테고리를 더해가면서 장기 사이클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장기 사이클 하에서 물론 브랜드사들은 그 브랜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개별 기업마다 조금 움직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산업의 틀 자체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말씀하신 조선 산업과 다르지 않게
어닝의 추정치는 당분간은 계속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준 채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바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서 이 두 업종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산업재에서 둘이서 분기마다 확인해 주면서 멀티플을 정당화해 주는, 그럼 어차피 한 2년 뒤 바라보면 지금 멀티플이 비싸지 않다 이런 논리를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당연히 종목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자면, 대강 들어보면 브랜드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OEM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다 좋지만 좀 선별해서 기업마다의 특징을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네, 뭐 일단은 종합해 보면 리스크를 덜하게 가져가자라면 OEM사가 좀 더 적합하실 수는 있고요. 다만 나는 조금 더 레버리지도 괜찮다, 레버리지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브랜드사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잘 되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주도주 APR, 달바 글로벌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보면은 색조 카테고리에서 수출을 좀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거기서 수혜를 보일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아까 AVCNC가 요새 조금 두각을 내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자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부분의 인디뷰티 저가 브랜드들은 제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혹은 코스메카코리아, 아니면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OEM사가 존재를 하고요. 이 OEM사들이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수출의 수요를 매출에 계속 반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OEM사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근데 OEM사는 좋은 건 알겠는데, 하여튼 일단 콜마와 그러면 코스메스 중에서 코스메스가 좀 더 낫다는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중소형 OEM사들, 아까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는 느낌을 받는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OEM사들은 네. 한두 개의 고객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네. 이제 매출액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네, 숫자를 그래서 보면. 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기업들은 사실은 하나의 브랜드가 조금 쉬어도 네. 다른 브랜드로 다 메꿔지면서 매출액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 OEM사들은 사실 한두 개 고객사가 조금 삐끗하면 네. 그 고객사의 영향으로 매출이 갑자기 10% 이상 빠진다든지 네. 그런 흐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약간 개별 이슈를 좀 따져가면서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CNC 인터내셔널도 작년 하반기, 올해 연초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경우예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이제는 조금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기존의 악재들이 좀 제거가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회복 가시성이 높을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미 코스맥스 콜마는 주가가 또 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없었던 중소 OEM사들을 보는 것도 주가 수익률 차원에서는 조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오히려 저는 이건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아까 브랜드사 중에서 이제 뭐 API 이런 건 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래된 분들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올라오는데 이건 지속 가능한 건지.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던 맞습니다. 예. 이유는요. 구조조정 효과입니다. 뭐 새로운 게 잘 된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예. 아모레퍼시픽 라네즈라는 네. 브랜드, 뭐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가 이제 구조조정의 효과를 딛고 네. 최근에 리뉴얼의 효과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연초부터 그래도 이 종목은 바닥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더 나빠질 게 없는 경우여서였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만도 작년에 영업 적자가 900억 가량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계속해서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그 중국에서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가 매장이 많을 때가 8,900개까지도 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장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오히려 브랜드들은 대부분 리뉴얼을 해서
리뉴얼된 브랜드들이 다시금 중국에서 판로를 좀 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의 모멘텀은 미국 법인, 유럽 법인이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라네즈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또 에스트라라는 브랜드가 신규로 진입해서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높여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구조조정 효과입니다. 지난 한 3, 4년간 강도 높게 진행해왔던 브랜드 단에서의 구조조정 그리고 유통 채널 단에서의 구조조정이 실제 최근에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LG생건도 구조조정을 좀 하지 않았나요? LG생활건강은 조금 하고는 있는데 늦은 감이 좀 있어 보이긴 저는 좀 하고요. 했다 봤는데 그게 굉장히 늦고 아직은 아모레처럼 이렇게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대로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어쨌든 시작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좀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LG생건도 가능성은 좀 있다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실적에 편하게 대한 기대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올해는 계속해서 조금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계속되진 않겠죠.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가 되면 LG생활건강도 이 약간 이 효율화에 대한 성과가 실적으로 묻어나오게 되는 시기가 구간이 분명 올 겁니다. 최근에 뭐 LG생활건강도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밑에서 이제 어쨌든 실적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페이스숍이라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올리브영 같은 데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브랜드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비 중에 작아서인 거지. 어쨌든 LG생활건강도 인디뷰티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전개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뭔가 하방의 리스크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 지금부터 바닥으로 보고 위로 갈 수 있는 위로 좀 뭔가 실적이나 주가가 위로 좀 뻗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게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 마지막에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전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주가 차별을 이끌었던 성장이 있는 것만 볼 거냐 이런 것도 좀 볼 거냐 였는데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어땠을지 좋겠 다들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네. 성장이 있는 걸 하자니 밸류가 들어보니까 목에 찬 느낌이 있고 이걸 하자니 아직 미흡하고 약간 뭐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면 또 큰 리턴이 오지 않습니까? 약간 이미 지금 성장을 너무 잘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성장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이상을 보답해주는 실적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어떤 성향의 이제 투자 스타일을 갖느냐 요거에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참고해서 시청자분들도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운영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다시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